그럼 이 시점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입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고상하게 앉아서 클릭질로 돈을 벌겠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토피아입니다. 저는 2838 세대 지금 집서 될까요의 공동저자로 나온 부토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전업투자자이고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네.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지방으로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3년 반 정도 했었고 전업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네. 박차고 나와서 투자를 한 지 또 3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고. 네, 네. 학창 시절에 네. 주식 동아리 회장까지 할 정도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가서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주식 동아리까지 할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부동산으로 이렇게 또 확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전업 투자자까지. 그렇죠. 근데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주식만이 모든 재테크의 그 끝인 줄 알았어요. 금융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이 선진 방식의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은 땅이나 아파트나 모두 투기다. 요즘 소위 말하는 적폐들이나 하는 그런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제가 회사를 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회사를 가면서 기업을 분석하고 좀 시황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막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매입을 해버리니까 내 생각과 다른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단지 회사만 원망할 뿐이고 이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눈을 돌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들 부동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저희 직장 동료들. 제가 회사를 들어갔던 게 2014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퇴사를 한 게 17년도.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한 곳이 울산이에요. 14년에서 17년이라는 기간이 울산에서는 엄청난 부동산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냥 집을 사서 살았는데 거주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가 올랐더라. 그냥 살았는데 그냥 올랐다. 가만히 있었는데 올랐다는 거예요. 네. 약간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냥 집을 사서 거주만 했는데 가격이 올라서 이게 수익이 됐다. 나는 회사를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서 주식 투자라는 굉장한 어려움을 얻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올랐다. 쉽게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투자자로 접근한 건 아니었죠. 실거주 그렇죠. 직장인 분들인데 네. 그냥 샀는데 네. 올라서 이제 그걸 얘기하다 네. 보니 알게 네, 맞아요. 되신 거네요. 지금은 본인이 더 나으시겠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퇴사했던 이유는 주식으로 전업하려고. 주식 전업 투자자를 하려고 네. 많이 보셨구나. 네. 그냥 회사를 나오기 전에는 그냥 적당히 괜찮게 벌었었어요. 네. 주식으로도. 계속 돈을 모아오면서. 처음에는 내가 과외했던 돈, 용돈 받았던 거 이렇게 싸그리 모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학생 때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불려왔던 돈이 커지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공부했던 부분도 있지만 운이 좋게도 잘 맞아들어서 그래서 졸업하기도 전에 꽤 큰 돈이 또 생겼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넣으면서 그걸 굴리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래도 몇 억이라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퇴사하고 나서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심을 하게 돼요. 물론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트리거가 있었던 거는 분명히 맞는데 생각으로는 내가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쓰면서 벌 수 있겠지란 그냥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 없이 퇴사하라고 싶진 않아요. 제가 전업투자자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주식이란 거는 어쨌건 내가 투자를 해놓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굴러가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활비로 뽑아 쓰고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회사 생활 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약간 욱해서 그만둔 부분도 있었던지라 퇴사하고 굴리기가 확실히 쉽진 않았어요. 이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오진 않았어요. 내 종잣돈 갉아먹는 그렇죠. 소비를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네, 벌면서 쓰고 하니까 그 생각보다 앞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퇴사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애기도 있죠. 있는 상태에서 네. 전업을 하겠다고? 그때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미친 거죠. 와, 정말 쉽지 않아. 그럼 시드를 얼마를 들고 나오신 겁니까, 회사에서? 제 손에 한 4억 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 돈 가지고 퇴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너무 과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이프분하고 상의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와이프는 되게 흔쾌히 흔쾌히. 그렇게 해라. 왜냐면 또 제가 주식을 접하고 공부했던 과정을 와이프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뭐라도 공부해서 해낼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퇴사하고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엄청 잘하셨군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굳은 믿음을 줄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그때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시 들었던 거예요. 퇴사하기 전에는 부동산 해야겠다 정도였지 내가 부동산을 엄청 뛰어들겠다까지는 아니었어요. 퇴사 전에 생각했던 부동산은 이렇게 시세 차익도 받을 수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버는 것도 있지만 월세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직장인들이 내가 나중에 퇴사하면은
어떻게 내 고정소득을 만들지라는 생각을 할 때 예.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제 경매로 빌라나 상가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하겠다. 그걸 많이 쌓아서 내가 퇴사를 하겠다. 소액 빌라로 네, 그렇죠. 풀피 세팅. 네, 맞아요. 예. 월세 받고 이자 내고도 얼마 안 남는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똑같았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전에 빨리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주식으로 했었던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꾸 그게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한번 하셔야죠. 네. 원래는 저는 폭락론자였어요. 그렇죠.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폭락론자가 많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적폐이기 때문에 네. 되게 하등한 투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으로 뛰는 투자. 네. 나는 고상하게 앉아서 클릭질로 돈을 벌겠다. 리포트 보고. 네. 네. 너희는 발로 뛰어라. 이게 뭐 우리는 급이 다른 투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때 당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부양을 위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고 할 때였어요.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욕이란 욕은 다 했죠. 정부가 미쳤다. 다들 망하라고. 이제 뻔히 생각하는 인구 감소라는 얘기. 저도 그것만 생각하면서 주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 그것도 네. 좋은 회사 투자하면 벌 수 있고 인구 감소 상관이 없다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언젠가 집을 폭락하게 돼 있다. 사람들이 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버티느냐. 그래서 폭락을 할 거다라고 하고 저는 처음에 주식만 하다가 나중에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네 말이 맞았다고. 울산이 그 하락장이 와서. 그렇죠. 네, 운 좋게 얻어 걸린 건데 네. 나와서 제가 이제 수도권에 올라와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있었던 거죠. 울산하고 수도권하고 다른 분위기. 울산은 그 이후에 하락장이 와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했었는데 수도권은 사실 17년도 하면은 계속 오르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또 올라와서 울산에 대한 상황을 완전히 까먹고 네. 수도권을 다시 보니 수도권 부동산이 또 심상치 않은가 보다 라는 걸 또 경험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또 넘어오게 됐었던 거죠.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때 이 스피커는? 저 혼자 생각이었어요. 제 뭐 이게 마음대로. 그 네. 어떤 매체의 영향이나 네. 책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네. 그냥 폭락할 거다. 네, 맞아요. 전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만 완전히 몰두했었던 거예요. 다른 분야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저 혼자서 생각으로 인구 감소, 일본 얘기, 저 혼자 기사를 보다가 접하면서 이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부토피아님의 이제 주특기가 데이터 활용입니다. 네. 데이터 활용에 대한 팁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투자처를 찾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떤 식으로 찾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하시는지.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이 데이터를 볼 때 가장 많이 쓴 소위 요즘 말하는 프롭테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있어요. 이 부동산 지인하고 아파트 실거래가 줄여서 아실이라는 곳이 있고 또 호갱노노 네. 라는 이 세 가지 프롭테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도 투자처를 찾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데이터라는 게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보지 않으면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시장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 오르기 시작하면 네. 뭐 노원구나 이런 다른 지역, 마포구 이런 쪽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흐름, 또 경기도로 번져나가는 흐름, 지방에서도 부산이나 창원이 먼저 올라줘야 이 주변 지역인 양산. 김해나 양산 이런 데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데이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절대 데이터만 보지는 마세요. 시장 흐름 알아야 내가 어느 지역에 오를 걸 알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상도권에서 뭐 울산, 부산, 양산, 김해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부산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창원도 오를 거고 김해, 양산이 뒤따라 오를 거다라는 이 흐름을 알고 지켜봐야지 내가 김해를 투자하고 싶을 때 부산이 올라가는 거 먼저 보고 김해에서 타이밍을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보는 분들은 단지 내 돈을 맞춰서 지방에 소도시를 잡은 다음에 얘가 언제 올라갈지 네. 지금 데이터로 보면 분명히 싼 게 맞거든요. 네. 가격이 그동안 떨어져 왔어요.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오르는 타이밍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딴 지역 먼저 막 뛰고 있는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볼 때는 그런 점 염두해야 된다. 시장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결국 데이터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지역을 같이 놓고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부동산 지인을 볼 때는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지인에서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수요 입주 물량이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려면 앞으로 공급이 적어야 되니까 이 지인의 수요 입주 매뉴얼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원하는 지역별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예를 네. 들어 서울을 검색해보면 2020년 이후로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20년 이후로 이때 매매가나 전세가가 굉장히 힘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걸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네. 19년도 이후로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은 항상 그 성향이 있어요. 지각비 내기 싫다. 내가 딱 저점에서 잡고 싶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분양권 투자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흘러서 피가 붙으면 그 피는 온전히 다 내가 내야 되는 돈이니까 네. 이 지역 분석 메뉴에서 저는 그 타이밍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역 분석 메뉴를 들어가면 이렇게 지역이 나오고 예를 들어 울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지역을 누르면 이 아래에 멀티 차트라는 차트가 나와요. 보면 이제 4개의 그래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파란색, 보라색 이 그래프가 평균 매매가 그래프이고요. 아래 분홍색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평균 전세가예요. 위에 녹색으로 나오는 곳이 매매 시장 강도라는 것이고 주황색으로 나오는 게 전세 시장 강도라는 그래프로 사실 이 시장 강도라는 거는 정확한 알고리즘은 이 부동산 지인 자체 자료이기 때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이 추이를 보기 위해서 추가로 보기 좋은 데이터인 건데요. 사실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시장을 잡고 싶다 할 때는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있을까를 저는 먼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상승장으로 접어들려면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야 하고 공급이 적어진다고 했잖아요. 공급이 적어지면서 전세가나 매매가가 반등해야 된다. 이거를 보면 흐름이 보이는 거죠. 2017년도부터 딱 제가 퇴사할 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쭉 하락장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가 떨어진 와중에 점점 조금씩 이 강도가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다가 강도가 반등한 어느 시점부터는 가격이 상승 반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보면 내가 진짜 저점에 물건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부동산 지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시장 강도가 0, 왼쪽에 보면 축에 0이 있어요. 네, 0이 보이네요. 이 0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100% 맞는 것 같지 않지만 얼추 맞아요. 이 시점, 2019년 말 시점이 0, 울산 전체가 0이고 사실 가격은 좀 먼저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 2019년 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그리고 강도가 이미 상승하기 시작한 강도가 절대값으로는 0 아래지만 점점 0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부터는 내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섬세하게 그 지역을 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또 울산의 전체 평균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울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울산에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울산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를 이미 사전에 지역 분석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에서 좋은 지역은 남구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지인에서는 이 구별로도 동별로도 이런 똑같은 차트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자, 아까 울산 전체는 2019년 말 정도 반전이 되는 걸 봤는데 남구 더 좋은 지역은 사실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 전환이 좀 더 빨라요. 그러네요. 네, 이 가격이 2019년 상반기부터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울산이 주목을 받았던 곳 중 하나가 양동인데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또 좋은 동네에서 그 중에서 더 빨리 가는 건 신축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좋은 동네, 새 거. 그렇죠. 이렇게 대상을 계속 세분화해서 판단해보는 거예요. 양암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이 강도는 더 먼저 오히려 18년도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얘는 양암동이라는 동네는 울산 남구 중에서도 가장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지역을 분석해놓고 차트를 계속 살펴보면서 진입 타이밍을 재보는 거예요. 또 추가로 이건 또 양암동 전체의 지표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신축에 가고 싶어 한다. 여기 또 추가 기능이 있어요. 이 상세 가격이라는 메뉴에 보면 연차별 시장 강도가 있어요. 이걸 오픈해 보면 방금 봤던 멀티 차트 아래에 이 시장 강도를 아파트 연식별로 보여줘요. 이 부분을 쭉쭉 클릭해주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지울 수 있거든요. 5년 미만에 대해서 매매, 전세만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양암동이 쭉 하라고 있는 와중에 전체 강도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2019년 2월쯤 한번 살펴보면 이때 아직 매매 강도는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는 많이 올라와 있던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 시점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입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강도가 반전하고 있다. 아직 매매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전세 강도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저점에서 사서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추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투자금 적게 들고. 그렇죠. 그 이후로 시장이 반등하면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지역을 분석한 상태에서 사람들 심리를 거꾸로 안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고 그림을 맞춰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호갱론어라는 프롭테크가 이 지도를 기반으로 아파트들 시세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프롭테크거든요. 네. 이 양암동을 보면 이때 당시 아까 그 신축 5년 이내 신축에 나왔던 아파트가 사실 이 울산 대연 더샵이에요. 네. 이 아파트가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예상했던 2019년 초쯤에 저 강도를 보고 매입을 했다면 그 이후에 당시에 4억대 가격이었지만 지금 10억에 가까운 그 시세가 되었거든요. 아, 정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다. 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 지역을 알고 난 상태에서 내가 투자 타임을 잡고 싶을 때
데이터를 아주 세분하게 쪼개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와중에서는 당연히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전세 세입자도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세 물건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렴할 때 새 아파트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도 중심지 새 아파트가 가장 먼저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아까 시장 강도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실에서는 어떤 걸 확인합니까? 만약에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울산이라면? 사실 아실도 이 호갱노노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 지도를 기반으로 시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아실을 이용할 때는 이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 매물 증감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아실이 좋은 점은 이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보여준다는 건데요. 왼쪽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추가로 오른쪽 위에 더보기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 매물 증감을 들어가 보면 아실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수를 파악해서 그래프로 보여줘요. 아까 봤던 울산을 보면 울산 남구였죠.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전세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거든요. 물론 이 앞에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앞에는 매물이 더 많았어요. 더 매물 많다가 2월쯤으로까지 해서 매물이 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이 공급 부족이 현실화 되니까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던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샀을 때 매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지금 세입자를 맞출 때 유리한 상황이냐 아니냐 그냥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좋은 부분은 단지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남구에서 야음동, 대연터샵 1, 2단지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모수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프가 거치기는 한데 어쨌건 이 단지 자체의 물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2월에도 진입할 수 있었지만 추가로 7월, 8월 이럴 때 들어가신 분은 또 전세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맞출 수 있었겠죠. 좀 더 유리하게. 전세를 높게 세팅할 수 있었던 그렇죠. 시기가 저 비어있는 시기였겠네요. 7월, 8월 그때면 실제 투자자들도 그래서 아마 많이 진입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잠깐 뜸했다가 밑에 보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줄었다가 6월, 7월 돼서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러네요. 이 전세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때 진입을 해서 유리하게 세팅을 할 수 있었겠다. 제 투자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할 때 이렇게 하시는군요. 울산을 예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찾을 거 관심 지역을 어떤 식으로 좀 찾아 나가야 될지 지금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규제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미 시장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지역을 고른 다음에 타이밍을 재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미 울산, 부산, 전국의 각 지역, 청주, 천안 각 지역에 다 올라갔어요. 이미 반등은 시작됐고 사실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접어든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세분화해서 타이밍을 재는 시장은 또 아니에요. 이미 다 한번 뛰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넓히는 규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타이밍을 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양극화가 돼 있어요. 자꾸 더 작은 지역, 만약에 더 오르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 근데 거기까지는 제 투자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너무 작은 도시로 가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을 지금을 써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나중에 또 어디선가 하락한 다음에 상승이 나온 지역이 있을 때 또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 되긴 하겠죠. 과거 뭐 천안이라든지 그렇죠. 울산이라든지 뭐 부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랬던 분위기에서 바뀔 때 그렇죠. 그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지금은 조금 전북 쪽에도 전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전주가 올랐을 때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꽁 대신 닭을 찾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럼 전주가 올랐으면 익산? 주변에 그렇죠. 익산이나 군산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전주가 올랐는데 군산, 익산이 아직 안 올랐어. 그러면 군산, 익산에서 내가 타이밍을 잡을래. 그때 또 가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인구수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세요? 그 숫자로 딱 정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광역지자체,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서 한 1, 2등 내에 있는 도시까지 정도 본다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부분은 뭐 30만이다, 어느 부분은 20만이다. 그게 정황을 놓고 있긴 한데 그게 딱히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1, 2등 정도 도시까지만 본다. 그 더 아래로 가는 것은 사실 그분의 리스크 경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하실 때? 뭐 지인도 좋고, 뭐 아실도 좋고, 호갱노노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타이밍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지역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울산에서 남구에서는 이 옥동, 야음동, 신정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인기가 있는 지역인지를 알아보려면 결국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가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지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역과 평균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곳은 서울이다. 확대를 보면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을 모른다고 쳐도 서울의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구별로 나와요. 누가 봐도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서울에서 강남과 제일 좋구나. 서초, 송파, 용산구, 그 다음이 마용성, 마포,
마포, 성동구, 용산구 뭐 이런 지역이거나 이런 거를 그냥 딱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지역을 볼 때는 일단 이것부터 켜서 이 동네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지? 좀 더 세분화해서 보려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막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는데 어느 지역은 구축만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좀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연차별로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신축끼리 가격이 어디가 제일 비싸냐, 준신축은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 가지고 또 요즘 최근에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에서 원주가 있잖아요. 지금 비교지이기 때문에. 네. 원주도 보면 전체로 봤을 때 지정면이 가장 비싸네. 무실동이 그 다음이고 반곡동이 2등이군요. 지정면 다음에 반곡동 다음에 무실동이다. 그럼 평균 말고 신축을 가지고만 보겠다. 그러면 5년 이내 신축으로 설정을 해주면 가격이 또 다르게 나오죠. 무실동은 지금 5년 이내 신축이 없는 걸로 나와요. 반곡동이 있고 지정면이 있는데 반곡동이 일단 더 비싸네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 연식, 왜냐면 여기 없으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봤을 때 무실동이 무려 평균 969만 원이나 해요. 반곡동보다 더 높고 지정면은 없고요. 여기는 다 신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봤을 때 그림이 나오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세 개 동네가 비쌌는데 5년 이내로 하니까 이 무실동 없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반곡동하고 지정면 이 둘만 보인다. 그러면 더 연식을 넓혀서 그러면 5년 차에서 10년 차 되는 아파트를 보니까 무실동이 제일 비싸네? 그러면 무실동이라는 동네가 좋은 지역인데 신축이 없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 빅데이터 지도입니다. 강원도 분위기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 분위기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아까 봤던 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강원도 원주였죠? 네, 원주 같은 경우에 2018년, 19년도에 굉장히 많은 입주가 있었어요. 이게 아까 서쪽 위쪽에 지정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쪽에 기업 도시가 입주하면서 많은 물량이 있었고 그리고 20년도에 감소하고 21년에 또 적은 모습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일단 투자자들은 넘어가는 이 시점 언젠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겠구나. 데이터를 보실 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년이 많고 20년도에 감소했네. 그러면 20년도부터 오르겠네. 그게 아니라 2019년에 이 많은 물량 중에서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이 많은 물량이 소화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이게 2019년 6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는 건데 19년, 20년, 21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쫙 늘어놓고 봤을 때 어느 시점에 분명히 소화가 되는 시점이 온다. 2020년이 되기 전에 이미 기대감도 있을 거고 2019년도에 미리 선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아까 멀티 차트에서 보는 거예요. 19년도에서 20년 넘어갈 때 물량이 줄어드니까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원주 전체가 2018년도부터 하락을 하는데 2019년에 물량이 많았잖아요. 네. 19년 6월 정도를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시장의 수요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은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 9월쯤에 이제 저점을 찍고 뭔가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9년 하반기에는 원주시에 대한 투자를 시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원주 전체를 신축 수요로 볼 수도 있고요. 시장 강도를 5년 미만만 남겨놓으면 19년도 6월 이쯤 되면 보니까 한 8월에서 10월 사이 이쯤 되면 아직 매매 강도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11월까지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전세 강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럴 때 이제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근데 아까 울산도 그렇고 지금 과거 원주도 그렇고 전세가 먼저 좀 반응을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전세는 실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공급 감소 영향을 가장 빨리 받잖아요. 매매는 안 사면 그만이지만 어쨌건 매매건 전세건 살아야 되는 순수한 실수요이기 때문에 전세는 공급에 바로 영향을 받고요. 매매는 실수요자도 있지만 투자자가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반등은 좀 전세를 가지고 먼저 판단하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11년도 이쯤에 이제 굉장히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좋은 시기가 된 거죠. 전세 맞추기에도. 호기논에서 지도를 보자면 원주 무실동에는 이 5년에서 10년 차의 아파트가 가장 비싼데 신축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 무실동을 보면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새 아파트만 있다면 이 동네가 가장 비쌀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죠. 준신축이 가장 비싸니까. 있었다면. 네, 다만 신축이 없는 거예요. 사실 행정구역상 명륜동도 섞여 있긴 한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 무실동 부근에 원주 더샵이라는 아파트 단지들이 4개가 있었는데 얘가 미분양인 상태였어요. 과거에 좀 고가라는 인식 때문에 미분양이 됐었고 이 왼쪽에 이 무실동이라는 이 동네가 이 원주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동쪽에 반곡동이 있었잖아요. 이 반곡동은 혁신도시가 위치한 곳이었고 혁신도시는 더 먼저 예전에 들어왔죠. 서쪽에 지정면이라는 곳에 가면 또 기업도시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역을 봤을 때 무실동이 가장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좀 지역 분석해보면 기업도시는 아파트가 새거가 들어왔지만 가장 새거긴 해요. 그 18년, 19년에 많은 물량. 그런데 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많이 차지 않아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태예요. 가장 중심지라는 무실동이 가장 A급
지역이라고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주가 반등을 시작하면 이 무실동이라는 지역부터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접근을 할 거다. 가장 좋은 거니까. 전세도 그렇고요. 무실동에서 투자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자의 습성을 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투자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수익을 많이 봐야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소액 투자가 되는 게 어떤 단지였겠느냐? 결국 분양권인 거예요. 내가 계약금만 걸면 되니까. 오히려 이 구축 단지가 이 매매 전세 갭이 5천 정도 되는데 이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뭐 3억대라고 하면 계약금 10%면 3천만 원 되잖아요. 구축보다 투자금도 더 적게 드는데 새 아파트니까 이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들이 19년도 말에 가서 거의 전부 소진돼 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미 억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미분양에서. 네, 미분양이었는데 워낙 이제 지역이 유동성도 많고 돈도 많고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또 지금 현재도 비규제이고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요. 지금 현재 뭐 20평대도 피가 9천, 뭐 저층은 6천, 84, 15층은 1억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좋은 로얄층을 잡아서 억대 수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입지가 바뀐 게 아닌데 미분양이었다가 지금은 그렇죠. 억대 프리미엄까지. 네.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네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는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나 네. 그때는 정답이 아니었는데 지금 정답이거나 이런 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나는 지각비를 조금 내더라도 따라 들어간다. 네. 뭐 먼저 가서 기다리면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은 네. 나는 지각비를 내더라도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P 1억이다. 비싼 건지 싼 건지 아니면 네.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략 추측이라도? 지각비라는 개념을 잡을 때 사실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결국은 중심을 내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옆에 다른 노드를 네. 사서 그거를 이제 저점을 잡을 것이냐. 네. 사실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차라리 피주고 중심지사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게 또 수도권과 지방의 다른 부분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강하니까 신축이 오르고 그러면 외곽지의 구축까지도 되게 잘 올라요. 지방 또 광역시는 괜찮은데 점점 작은 도시로 갈수록 중심지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 말고는 붙어주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신축이 막 들어왔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신축으로 들어가고 그럼 기존에 남아있는 구축을 채우려면 결국 외부에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늘었으니까. 광역시나 서울은 그게 가능하죠. 싸지고 빈집이 생기면 소도시에서 이제 진입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작은 소도시들은 새 아파트로 넘어가 버리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수요층이 없어요. 그래서 중심지 말고는 되게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방의 외곽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작은 지방일수록 차라리 그냥 중심 그렇죠. 부에 지각비를 좀 내고 들어가는 게 낫고. 네. 뭐 다만 지각비를 정말 고점에서 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는 시장 흐름을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상승 여력이라는 걸 자꾸 데이터로 검증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오류가 있는 게 과거의 그 시점, 그 고점에서의 시장 상황과 지금의 시장 상황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때 유동성과 지금의 유동성이 다를 수 있고 또 예전의 서울은 집을 지을 땅이 많았다고 해도 지금은 땅이 되게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과거하고는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얘가 얼마까지 갔으니까 그때 데이터를 가지고 얘도 여기까지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저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가고 있다. 투자자가 가고 있다. 네. 그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KB 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주간별로 상승률이나 이런 가격 정보들을 보여줘요. 네. 전 계속 주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노원구가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게 몇 주간 계속 노원구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런 갭매우기 개념에서는 노원구가 막 오르면 그 위에 있는 의정부도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노원구가 계속 상승이다가 조금씩 의정부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여기 시작됐다. 지도를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KB 부동산을 들어가면 이 뉴스 자료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을 들어가면 이렇게 주간별로 KB에서 시계열이라는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이 시계열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처음 앞에는 요약이라고 해서 그 주의 매매 가격 상위 지역, 전세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 뭐 이런 정보들이 뜨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상승률을 볼 수 있는 이 아래에 탭에 보면 매매 증감, 전세 증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주간으로 상승률을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이 정도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더 진하게 표시가 돼서 주간 상승률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흐름이 넘어오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익산이나 군산 얘기를 했잖아요. 전북에 전주가 11월 달에서 이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됐잖아요. 그리고 흐름이 약해지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군산과 익산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요거는 KB 같은 경우는 이 도시의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세분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도시가 올라가는지를 알고 그 다음 도시를 내가 여기를 볼 수 있겠구나를 미리 대기하고 아까 부동산 지인 것 같은 툴을 이용해야지 이걸 보고 이제 군산이 올라왔다? 그때 가면은 이미 이제 대장들은 먼저 움직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평균이니까 대장 아파트가 먼저 움직인 게 평균에서는 희석돼서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 KB나 한국부동산원의 이런 자료들이 좀 유용한 편이고요. 대장 아파트 선진입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북을 예로 들면은 짙은 0.67이라는 이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빨리. 그렇죠. 군산 이 위에 언젠가 이미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죠. 네. 지인으로 확인을 하면. 그렇죠. 전체가 상승으로 접어 들어야 이제 KB에서는 분이 들어오니까 네. 평균이니까. 네네. 전주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별로 이렇게 흐름이 안 보이다가 마치 20년 말에 움직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사실 이미 분위기는 19년도부터 이미 핫했었어요. 근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약간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냐에 따라서 내가 이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됐을 거 안 될 수도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상호 보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체크를 그렇죠. 할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인만 맹신할 것도 아니고 아실만 볼 것도 아니고 KB 이것만 볼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까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뭔가 지역이나 아파트나 이걸 찾으시면 현장 분위기도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뭐 전환해봐요. 직접 가본다든지 네. 후보가 네. 딱 떴어. 대충 뭐가 이렇게 딱 잡혔어. 네. 레이더에. 사실 몸이 큰 만큼 엉덩이가 무거워서 네. 자주 가진 않아요. 자주 가지 않고 되게 세분화해서 여기는 지금 정말 살만하겠다 싶을 때 그때 가요. 그때 가서 바로 분위기 체크하고 데이터로 보는 현상들을 실제로 확인하는 거죠. 지금 전세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요즘 전세 분위기 어떠냐, 또 혹시 뭐 사는 사람은 있냐, 그런 걸 이제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죠. 아직 그렇게 막 매수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 집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새는 잘 나가요. 그럼 오케이다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봤던 게 아직 매매가가 치지는 않았는데 전세 세입자 맞추기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이 반등하는 시점. 그러니까 아직 심리가 회복이 안 됐고 세입자가 잘 맞춰지는 그 환경이 정말 갔을 때 맞느냐 그걸 확인을 하고 투자에 이행하는 거. 사실 데이터를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믿는 부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미 손품으로 확신을 가지고 간다. 성향이 확신이 없으면 잘 안 가요, 저는. 그리고 또 데이터에서 좀 더 알려주실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투자자 관련돼서? 투자자들은 선진입을 하는데 현지 실수자들은 항상 늦게 네. 들어간다. 그런 걸 이제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그 기능도 사실은 이 부동산 지인에 있긴 해요. 아까 멀티 차트를 확인하면 그죠, 이 상세 거래량 메뉴에 매입자 거주 지별이 있어요. 이것을 키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이제 이 거래량을 세분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지역 외인데, 그러니까 외지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 사람이 몇 건을 샀는지, 그 외에 타지 사람이 몇 건을 샀는지, 또 원주시 내에서 몇 명이 샀는지, 강원도에서 몇 명이 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투자자가 진입을 하는구나. 이 지역은 이제 뒤늦게 실수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했구나. 이런 걸 이제 볼 때 이런 자료를 보긴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항상 당연히 현지인들이 더 많이 사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외진이 몰려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이렇게 봐서는 이 비율 같은 게 잘 눈에 안 띄잖아요. 모르겠네요. 네. 네. 한국 부동산원 가면은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이 매입자가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거래량을 세분화해준 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노원구하고 의정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은 지역별로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제공돼요. 이 지역의 전체 거래량, 위쪽 축이 안 보여서 쭉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이게 지금 2006년 12월부터 제가 받은 건데 쭉 월별로 돼 있고 지역별로 그 시기에 전국 거래량, 그리고 관할 지역 내에서 산 물건들, 그리고 외에서 산 물건들. 그럼 결과적으로 관할시도 외에서 산 물건들이 외지인이 산 거겠죠. 그러면 사실 이사 들어온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투자자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은 지역이, 높은 부분이 관할시도 외잖아요. 100% 맞진 않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대체로. 네, 그냥 참고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물량 중에 얘네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면 투자자가 좀 많이 들어오냐 아닌지를 뭐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원주시에서. 이건 데이터를 따로 가공을 안 한 지금 로우 데이터 상태. 네, 이게 지금 로 데이터예요. 보기 편하게 제가 가공을 하는 거죠. 외지인 물량이 몇 개나 되냐, 서울 사람 하고 기타 외지 사람을 합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중에 외지인 비율을 알고 싶잖아요. 비율도 외지인 나누기 전체를 하면 외지인 비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거를 쭉 당겨 놓으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외지인들 진입 데이터가 나왔어요. 예쁘게 하는 건 이제 나중에 각자 하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외지인 물량이에요. 근데 뭐 이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때 정확한 모습을 보이기 어렵지만 외지인들이 19년 11월부터 원주에 많이 들어왔다. 네. 혹시 내지인들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비율하고 물량 같이 봐야 되는 게 비율이 늘었다고 꼭 외지인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게 가끔 봐보면 내지인들이 덜 사서 외지인이 많이 산 것처럼 비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수량하고 비율을 같이 봐야 돼요. 조금 키워주시면 안 됩니까, 화면을? 네. 이렇게 키우고 위쪽은 매매 수량이고 외지인들의 아래쪽은 외지인들의 비율이에요. 2019년 말부터 외지인 매매 수량 자체도 늘었고 비율 자체도 늘었죠. 높아졌고. 아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이때 들어가셨군요, 여러분. 네, 다주택자 여러분 이때 들어가신 거 알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반대로 외지인 계산하면 전체에서 외지인 물량 빼면 현지 사람이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현지 사람들이 안 되겠다면서 뛰어든 상황이 있어요. 그때가 사실은 거의 보통 끝물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걸 또 그려보면서 아 여기는 이제 점차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구나. 그 지역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것 볼 때 이걸 그려보고 제가 또 판단하기도 해요. 이건 지금 외지인을 보여줬지만 아까는 이제 실거주 지역에 있는 내지인 걸 작성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전은 지금도 계속 오르긴 해요. 근데 대전은 지금 현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지인, 관할 신구, 내지인 그냥 수량만 볼게요. 대전의 내지인은 어떻게 지금 집을 사고 있느냐. 사실 대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간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사진 않았어요. 보면서 얘기하죠.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의 대장인 크로바가 17년부터 이제 쭉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5억대 하던 게 지금 13억대가 됐는데 그럼 17년도부터 이 현지 사람들이 많이 샀느냐. 현지 사람들은 둔해요. 둔해서 좀 빨리들 실거주 사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17년부터 많이 올랐지만 외지인들이 잘 안 사요. 19년 이후로 엄청 폭등을 하죠. 현지 사람들은 항상 꽤나 많이 오른 다음에 뒤늦게 우르르 가서 사신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선진입해서 사고 현지인들이 뒤늦게 이제 내 집 마련했다. 그럼 이때는 그 지역에 추가로 상승 여력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대전의 실소유자인 분들은 집을 사셔도 되지만 대전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왜냐면 이미 엄청나게 많은 현지인들이 집을 매수를 했다. 그동안 많이 올랐고 매수세가 이미 현지인들이 한 번 많이 크게 일어났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요거는 내지는 이제 대전 전체고. 그렇죠. 아까 그 차트는 이제 크로바 하나. 네, 맞아요. 인 건 또 분명히 맞아요. 알고 그거 정도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좋다는 거죠. 네네. 이 내지인 외지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별로도 그려보시면 또 좋아요. 근데 비슷할 거예요. 서구에 그렇죠. 비슷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판단하시면 좋겠다. 13억에 사서 얘를 20억 본다는 건 또 되게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폭발을 했지만은 사실 여기서 20억 간다? 조금 단기간에 20억 간다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뭐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미 많이들 샀기 때문에 추가로 20억까지 가기 위한 더 에너지를 크게 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크게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 3년간 내지인 비율이 이전에 내지인 비율의 높은 비중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그렇죠.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사실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봐도 뭐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 뭐 비율도 그려보면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까 내지인 해놨으니까 외지인 비율로 그려보면 아래는 외지인 비율이고요. 위는 내지인 매수 수량이에요. 외지인들은 이보다 내지인들이 사기 전에 이미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외지인들이 이때 사고 그때 내지인들은 별로 안 샀고요. 외지인들의 매수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내지인이 샀다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나서는 이제 현상을 해석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계속 생각해 보려는 그래프 보고 생각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물이 있어도 그렇죠. 이걸 해석하는 능력도 또 중요한 거잖아요. 아마 제가 대전을 샀다면 안 샀지만 샀다면 아마 이쯤에서는 나 이제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고 차익을 실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 데이터를 볼 때 기본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강남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건 맞잖아요. 데이터를 볼 때 그거를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승률이 아니고 그 매매 가격 지수라고 그 지역의 가격 변동을 지수 나타낸 거예요. 평균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내림의 이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 지수 그래프인데 보시면 2014년부터 그려놓은 거거든요. 노원구와 강남구. 2014년부터 한동안은 강남구가 계속 더 빠르게 올라왔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지수라는 거는 각 지역의 특정 시점을 100으로 둔 것뿐이지 이 가격이 어디가 높고 낮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노원구의 2019년 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강남구의 2019년 가격을 100으로 놓고 그래서 2019년 1월에 똑같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낮고 높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2014년부터 한 2019년 초, 2018년 말까지는 강남구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빨간 그래프가 더 많이 올랐죠. 노원구가 덜 올랐어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너무 벌어지니까 노원구도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처음에는 강남을 사고 있다가 차익 실현하고 노원구가 오를 때 노원구를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투자자라면 내가 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투자자라면 수익률 보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특히나 이 서울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률로 보면은 2019년부터 2020년 특히 2020년에 노원구가 더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규제 상황, 우리 대출 규제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강남을 팔고 노원을 샀다. 수익률로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강남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강남을 거주를 하다가 노원을 팔면 노원은 대출이 되는 주택이 있겠지만 다시 강남으로 다시 가려면 내가 대출받았던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때는 9억 초과 부분은 20%밖에 대출이 안 되고 15억이 넘는 아파트 살려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팔았다가 수익률 봐서 노원 갔다가 다시 가려니까 못 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만 볼 때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결국 데이터에 관해서 가장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건 꼭 시장 상황, 지역을 알고 데이터를 보셔라. 거꾸로 보시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덱스 지수죠, 이거는. 그렇죠. 100을 네. 인덱스로 놓고 변화를 표현한 것일 뿐이지. 네, 한동안 계속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떨어질 만한 이슈 자체가 없어서. 데이터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부동산 지에서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임대차법이 강화된 영향도 있고 또 공급이 계속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수급장이라고 하잖아요.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가 밀려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장으로 바뀐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어느 지역을 보면은 다시 수급장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전세가 너무 올라서 또 밀려나가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급에 의한 이슈들을 해결해주지 않는 한 또 금리라든가 이 돈을 시장에 풀어 놓은 그런 정책들이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승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무서운 요즘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계속 모니터링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이미 저금리가 됐던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코로나잖아요. 침체 우려 때문에 네. 금리를 많이 낮춰놓으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또 그게 투자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기업이나 이런 투자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자본시장으로 자꾸 흘러들어와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요즘 코인이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반대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갖고 이 돈줄을 쪼여야겠다 생각이 들면 분명히 금리를 손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이 집값이 안정되는 시점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금리를 어떻게 할지 뭐 약속은 네. 했습니다만 연준에서 약속은 그렇죠. 했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상황이 또 아까 부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리한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자기 그렇죠. 역량 내에서 하는 네. 거야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만은 영혼을 끌어서 네. 막 지방 산지를 막 찾아다니면서 위험하다. 이거는 조금 네. 좀 아닌 시기가 아닌가. 대기업 좋은 직장에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직장일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셨는지. 지금 자체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시간의 유동성에 있어서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훨씬 좋은 편이고요. 요즘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 애가 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애들 등원을 제가 시키고 돌아와서 집에서 부동산 시장 뉴스도 보고 공부도 하고 낮 시간을 공부로 보낸 다음에 저녁에 또 제가 애들 데리고 학원을 해서 저녁 먹고 애들 씻기고 그리고 애들 재운 다음에 또 공부하고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회사 다닐 때보다 여유롭다 그렇지도 않아요. 다만 시간을 내가 쓰는 거 하고 회사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서 긍정적이다. 이 정도지 바쁜 건 매한가지입니다.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튼 내가 주도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회사를 그만두자마자는 좀 힘들었어요.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유를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간이 흐르면 좋아진 날이 분명히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좀 줄였으면 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쉽게 그만두지 마시고요. 네. 그냥 회사를 부업으로 한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부동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돈은 부동산에서 엄청 많이 벌고 회사는 나한테 월급 주고 잘리지 않을 정도로 일하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대출도 잘 되고 이제 다만 내가 밸런스를 잘 잡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가치관의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굳이 꼭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만두실 거면 못해도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4억 가지고 나왔다가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못해도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나와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10억 모으고 나오라고. 저는 운이 좋았다니까요. 제 성향이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것 자체에서 되게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었어요. 액수가 늘어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른 스트레스보다는 금액이 안 늘어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좀 늘었는데 애들 뭐 기저귀값, 분유값 해야 되니까 벌었는데 빼고 있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다행히 운 좋게도 그래도 벌어서 쓰긴 했어요. 그래도 4억으로
나왔으면 투자를 해서 뭐 연간 10% 내면 그래도 4천이잖아요. 그러면 뭐 먹고 자고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추가로 늘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4억으로는. 아니면 뭐 사전에 나오기 전에 고정 수익이라든가 요즘 많이 하시는 것처럼 뭐 투자해서 보너스를 따로 만들어 놓는 상태에서 나오시면 괜찮은데 저처럼 너무 고정소득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또 갈아타기를 위한 그런 좋은 내용들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해 주셨던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블로그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시스템의 문제로 저거 진짜 조속히 고쳐서 새로운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